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평범한 가정 속에서 자라온 저는 제 일상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할 만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여러 번의 기쁨과 위기를 넘나드는 것 같아요. 평범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제 일상은 사실 어렸던 제가 보던 아주 작은 삶이었을 뿐이었죠. 오남동녀 외동딸로 사랑받으며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아버지께서 본격적으로 가게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꽤 규모가 커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분이라 장사도 잘하시고 신메뉴 개발이나 가게의 입지를 보는 눈도 탁월했어요. 그 덕분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장사도 규모가 커지고 2호점과 3호점을 내기도 하셨어요. 사업을 운영하며 알게 된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소개받아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셨고요. 사업차 알게 되었다고 하면 뭔가 일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건가 싶기도 한데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두 분은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소개 이후 길지는 않았지만 연애 기간을 통해 서로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하셨다고 하니 보통의 연애 결혼과 다름없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삭막하다거나 어색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당시의 소개팅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선을 보거나 중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면 만나게 된 방법은 크게 상관없구나 싶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매우 사이좋은 모습만 봤었어요. 큰 소리가 나거나 싸우는 일은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의 일에 대해 잘 알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사업도 더 좋아졌어요. 어머니 역시 매우 성실한 성격에 장사에 대한 감이 좋으셨고 열정도 있으셨어요. 두 분이 서로의 일을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꿈도 언젠가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였어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싶어 나도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서로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손에 꼽히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부족함 없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제 어린 시절은 딱히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집이 잘 산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를 아무거나 사주며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지도 않으셨죠. 가정교육과 육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용돈도 또래 친구들이 받는 만큼 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그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을 설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를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확신이 있다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죠. 특히 공부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 강의나 학원, 책, 문제집 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 역시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제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언제나 감사함을 느꼈어요. 덕분에 저는 공부 하나는 마음 편히 할 수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문제집도 몇 권이든 사주셨고, 지방이라 유명한 강사님들의 수업을 직접 듣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 있었기에 나머지는 제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달려 있었죠. 부모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기에 저는 제가 맡은 일이 공부와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해나갔어요. 끈기와 근성은 두 분을 닮아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 생활도 충실하게 했어요. 학교에서는 언제나 수업 태도가 좋고 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며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 생활기록부도 언제나 긍정적인 말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시샘을 받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제가 무엇인가를 더 가졌다고, 더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지 않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놀이할 때도 빼지 않고 흙더미를 뒤집어 써가며 놀았거든요.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주변에는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것 없이 모두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학급에서는 늘 반장이나 부반장을 도맡아 했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전교회장도 해봤죠.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인기 만점이었던 저는 다시 떠올려도 너무나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호기심도 많고 흥미도 많았기에 미래에 대한 꿈도 다양했어요. 피아니스트부터 화가, 선생님, 과학자, 외교관, 승무원 등등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죠. 활동적이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다양한 직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생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많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의료계를 꿈꾸게 되었어요. 할머니를 뵈러 병원에 다녀보니 아픈 분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아픈 분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시기쯤부터 의대 진학을 목표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명한 의과대학의 목록을 뽑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했죠. 내신 성적 관리도 꾸준히 열심히 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찾으며 수학경시대회나 과학경시대회를 참가하기도 했어요.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하였기에 수능 시험날도 떨리지 않더라고요. 많은 친구가 수능 시험장을 들어서며 긴장한 표정을 보였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드디어 결정의 날이 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준비해온 것을 마침내 보여줄 날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수능 시험이 엄청 쉬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예상한 정도였고 모르는 문제도 없더라고요. 시험을 보고 나오는 제 표정이 얼마나 후련했던지 그날 시험이 끝나는 것을 마중 나오셨던 부모님께서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 줄 알았다며 그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웃으셨어요. 그도 그럴 게 수능 하나를 보겠다고 몇 년을 준비했는데 마침내 끝마치고 나오니 후련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시험 문제도 다 아는 문제라 아주 어려운 부분도 없었기에 더 속 시원하고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었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사실 이렇게 자신만만해놓고 실수를 하거나 결과가 별로였다면 아주 창피했을 것 같네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다행히 창피할 일 없이 결과는 아주 잘 나왔어요. 수능은 거의 만점을 받았고 제가 원하는 곳이라면 거의 다 갈 수 있는 성적이었죠. 물론 원하는 의대를 지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리며 자신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학은 동네에서 1등 하던 것과는 달리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응시했으니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렇게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마침내 결과 발표의 날이 밝았죠. 그리고 드디어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의대에 합격했어요. 이 소식을 알려드리니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며 기뻐하셨어요. 제가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나 고민도 하고 있으셨다고 해요. 가게 앞은 물론 학교에도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합격자 발표가 나온 날 가게에 있는 모든 손님의 음식값을 받지 않으셨죠. 대학교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독립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날 잡고 서울에 며칠 지내면서 제가 살만한 집을 같이 구해주러 다니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더 이상 교복을 입지 않게 된 것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혼자 살기까지 하다니 갑작스럽게 너무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아직 세상에 적응할 새도 없이 저 혼자 세상으로 내던져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런 낯선 기분과 어색함을 느끼기도 잠시 의대의 수업은 이런 감정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매일 몰아치는 공부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게다가 거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기에 그 부담감과 압박감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즐겁게 공부하고 배웠어요. 의대에서는 제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대학교 공부라는 게 전공 말고도 교양 과목에서는 영어 회화나 댄스 등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아리 활동도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대학생의 풋풋한 사랑도 해보며 아주 즐겁게 매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막 끝난 어느 날, 저는 집에서 다급한 연락을 받아 내려가게 되었어요. 집으로 가보니 어머니, 아버지는 울고 계시고 집안에는 영화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우리 집 사업이 망한 것이었어요. 조부모님 때부터 운영해오던 저희 음식점은 장사가 잘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맡으신 후로는 3호점까지 분점을 내며 장사를 넘어서 사업의 영역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본점은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고, 오래 일하신 분들이 계셔 아버지, 어머니께서 2호점과 3호점을 번갈아가며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음식 맛이 좋다 보니 다들 다른 지역에도 지점을 더 내는 것은 어떻냐는 의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지점을 내면 부모님께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시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죠. 그러던 중 단골 손님이던 한 사람이 이렇게 체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전문적인 사업가라고 하며 부모님이 원하면 다른 지역에도 가맹점을 내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부모님을 설득했나 봐요. 부모님은 고심 끝에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면 본인들 힘으로는 무리고, 체인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는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일을 맡겼고 한창 체인화를 하기 위해 바쁜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업가란 손님은 투자금을 들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위한 자문 비용과 체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메뉴 개발, 직원 훈련비 등등의 명목으로 부모님은 이미 가게와 집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큰 돈을 투자하신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그대로 들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해봤지만 저희 가게에 분점을 내겠다고 교육받던 사람들까지 자신들 창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부모님을 쫓아와 괴롭게 했다고 하네요. 혹시나 제가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2, 3호점도 정리하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상황을 정리하려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큰 돈을 투자했던 터라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1호점까지 운영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고, 오래 일한 직원들까지 월급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군요.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저에게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 집이 차압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알리게 된 것이었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영화나 책의 소재로만 쓰인다고 생각했고, 저랑은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에 돈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빚을 질 정도로 집안이 망해버리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마치 제 일이 아닌 것처럼 와닿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괴로워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이게 현실이었죠. 그리고 울며 괴로워하고 있다고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해서 우선 상황을 정리했어요. 친척분들께 상황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지하방을 얻었고,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게 가게 운영이었으니 빚을 갚더라도 가게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갚자 싶었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 망했더라도 저희 가게의 맛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장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학교에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어떻게든 제 공부는 하게 해주겠다고 말리셨지만, 당장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렵고 부모님도 힘들어 하시는데 저만 서울에서 공부하겠다고 돈을 쓸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저 하나라도 일손을, 머리를 보태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휴학 신청을 하며 교수님께서도 저를 설득해보려 하셨지만 워낙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살던 자취방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도와 식당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주방을 맡으시고 저는 홀을 뛰어다니며 장사를 이어나갔어요. 다행히 근처에 살고 계시던 고모가 아들과 함께 가게 운영을 도와주셨고 가족들이 고군분투해가며 장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흉흉한 소식 때문에 발길이 뜸해졌던 손님들도 어느새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오히려 저희 상황을 알게 되시고 힘내라며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죠. 저는 가게를 마감하고 야간 시간에는 근처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잠을 아껴온 습관이 여기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가게가 끝나고 나면 대리운전하셨고 어머니는 아침 일찍 가게가 오픈하기 전 건강 음료를 배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세 사람 모두 서로에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들게 투잡을 뛰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죠.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계속되었고 가장 먼저 저희 가게에서 일하면서 퇴직금은커녕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던 직원분들에게 못 받았던 월급을 돌려드렸어요. 당장 저희 빚을 갚는 것보다 그게 더 먼저인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고용해서 쓸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는 학교에 1년 더 휴학 연장을 신청했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나갔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과 저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숨통이 트이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가게는 다행히 꾸준히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있었고 직원을 고용해 이전보다 손님을 더 받을 수도 있었어요. 덕분에 운영 시간도 더 늘릴 수 있었죠. 그렇게 숨가쁘게 날마다 달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를 거듭하던 학교는 결국 정해진 복학 기간을 다 써버리고 다시 복학할 시기를 놓쳐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죠. 저희 가게는 예전의 매출을 되찾았고 이제 직원들도 몇 명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포장기계를 들여 조금 더 전문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운전면허 학원에 다녀 면허를 취득하고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가게 근처에 주로 배달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배달을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새 저 혼자 배달하기는 벅차서 오토바이를 한 대 더 마련했고 고모의 아들이자 제 친척 동생이 배달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포장이 더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되니 예전보다 더 멀리서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늘었어요. 저희 가게에서는 포장해서 가져가도 음식물이 흐르거나 새지도 않고 집에 가서도 말끔하게 펼쳐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대별 매출과 손님들을 파악해 메뉴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잘 나가지 않는 메뉴는 과감하게 삭제했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매콤한 버전과 어린이 메뉴를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주말에도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아예 아이들 집에 가서 반찬을 해준다며 어린이 메뉴를 포장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덕분에 매출은 꾸준히 높아졌고 저는 명문 의대를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그 덕에 저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저희 가게는 완전히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고 차례차례 2호점과 3호점을 내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상권 분석부터 고객층까지 제가 부모님과 함께 꼼꼼하게 파악하여 2호점과 3호점을 차렸고 그 덕분에 실패 없이 꾸준히 성장을 달릴 수 있었죠.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빚도 다 갚았고 사업은 활발하게 다른 지점도 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이 저는 대학도 돌아갈 수 없었고 어느새 젊음을 다 놓쳐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주말에는 다른 친구들 축하하러 돌아다니고 정작 돌아오는 길에는
저 혼자인 것이 가끔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누구를 소개받아도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있으니 자유롭게 만날 시간도 없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 삶을 살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대학 졸업도 못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도 하지 않은 저에게 다른 직장을 찾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가게가 제 업이자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삶에 매우 만족했고요. 제 20대 청춘을 다 바쳐서 세운 가게였으니 더 애틋할 만하죠. 가끔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외식 경영 쪽으로라도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럴 시간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공부를 놨었기에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고요. 점차 가게는 제가 일일이 손을 보지 않아도 잘 돌아갈 만큼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어 한시름 놓을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한 가족들끼리 그동안 힘들었던 여정에 쉼표를 찍을 겸 보상의 의미로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의 부모님의 오랜 꿈이 캐나다에 가보는 것이었거든요. 드라마에서 아름다운 촬영지로 나왔던 것을 보고 저런 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보태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집이 좀 있는 집안이긴 했어도 워낙 여행에는 눈이 밝지 않았던 탓에 부모님은 물론 저도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학생 때부터 영어도 잘했고 대학에서도 원어민 강의도 받아왔고 그 이후에도 영어는 그래도 자주 접했으니 그나마 영어권 나라는 제가 모시고 다닐 수 있겠다 싶어 자유여행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얼마나 떨리는지, 장거리 비행이 처음이라 힘드실 법도 한데 부모님은 캐나다 관광 안내책자를 몇 번이나 다시 펼쳐보고 여행 영어 회화를 책이 닳도록 읽어보며 여행에 대한 설레임으로 힘든 것도 잊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에 마냥 들뜨는 기분이었죠. 미리 생각해온 동선대로 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음식도 주문해보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요청해봤어요. 정말 신나게 여행을 다녔고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니 지나왔던 시간도 찬찬히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추억을 쌓으며 여행을 하던 중 3일째에 저녁을 먹고 저는 어머니랑 먼저 방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오시겠다며 천천히 오기로 하셨어요. 저는 방으로 바로 가려다가 어머니가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가래떡을 나누어 먹고 들어가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 호텔방으로 갔습니다. 유명 떡집에서 사온 거였는데 도착하고 한동안 바빠서 먹지 못했더니 그 사이 굳어져 버렸더라고요. 버리자니 너무 유명한 곳에서 산 거라 아깝다며 먹어버리자고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가서 가래떡을 먹을 준비를 해두고 화장실에 갔다가 매장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잠깐 화장실에 있었는데 밖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잠깐 통화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갑자기 물건이 바닥으로 우당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통화를 끊고 밖으로 달려나갔죠. 나가봤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포크랑 그릇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져 있고 조명과 휴지꽉 같은 게 떨어져서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두리번거리니 테이블 아래쪽에서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은 채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하고 깜짝 놀라서 다가가니 어머니께서 숨을 못 쉬면서 목을 손으로 붙잡고 칙, 쌔익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떡이 어머니 목에 걸린 것 같기는 한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응급시 대처 방안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얼핏 이럴 때 하임리히법을 쓰면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어머니보다 제가 체구가 좀 작은 편인 데다가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온몸을 벌벌 떠느라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다급하게 방문을 열고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바로 옆에 방이 보이길래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제 목소리를 들은 옆방에서 한 동양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Help! Help me please!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으며 복도에서 외쳤습니다. 그 남자분은 저를 보더니 한국 분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에 눈물이 범벅인 채로 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는데 그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도 얼핏 익숙한 얼굴이다 싶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우선이라 누구인지 기억해내느라 시간을 지체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남자를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어머니에게 다가가 살펴보더니 반쯤 엎드린 채 괴로워하던 어머니를 일으켜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어요. 뒤쪽에서 명치 부분을 잡고 몇 번 힘을 주니 괴로워하시던 어머니의 목 안쪽에서 떡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켈록켈록 기침을 내뱉으며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어요. 남자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다른 이상은 없는지를 살폈고 다행히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는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며 저분은 누구시냐고 덕분에 살았다고 얼굴을 들어 인사하셨죠. 떡이나 젤리는 자칫 기도를 심하게 막을 수 있어 심각한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식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놀라기도 했고 더 늦기 전에 잘 조치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침 아버지께서 방 안에 들어오시고 깜짝 놀라며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떡을 드시다가 목에 걸려서 옆방에 계신 분께서 저희를 도와주었다고 설명해 드렸죠. 우리 가족은 일어나서 그 남자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큰일이 날 뻔한 걸 도와주셨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아무도 나와보지 않아서 이대로 나쁜 일이 생기나 싶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온 가족이 여러 번 고개 숙여 인사드렸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이 옆방에 계셔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저도 의대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응급 상황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손을 쓰지 못한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저희가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분은 거절하시더라고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요. 어머니를 방에 눕혀드리고 아버지께 뒷일을 부탁드린 후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 연락처를 적어드리고 저희가 살해할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하며 돌아서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요? 저는 다시 한번 돌아서서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는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니, 왜 여기에...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랜만이라고? 그래. 엄청 오랜만이다.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야? 그러게, 벌써 10년은 넘었네. 한 13년 정도 되었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너는 그대로다. 에이, 내가 무슨 그대로야. 완전 아줌마 다 됐는데. 아줌마는 무슨, 여전히 예쁜데? 나야말로 아저씨 다 됐지 뭐. 에이, 너야말로 의사도 되고 여전히 멋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오래전 제가 의대를 다닐 때 만났던 첫사랑이었어요. 세상에, 그 남자를 여기 먼 타국에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놀라웠죠. 그는 제 첫사랑이자 제 첫 연애 상대였어요. 오래전 항상 제가 사는 곳에서 1등만 했던 저는 첫 중간고사에서 제가 1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충격이었어요. 언젠가부터 당연히 1등만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강가에 살던 물고기였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 더 큰 물에 내던져지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큰 강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가려면 더 열심히 헤엄쳐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1등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중간고사 때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고3 때도 이렇게까지 공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네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되었고 성적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수석은 놓치고 말았어요. 이전에 1등을 했던 친구가 또 같은 수석이더라고요. 대체 저 친구는 뭐길래 매번 수석을 하나 싶어 화가 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외교관인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 해외에서 살다가 왔다는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에 성격도 좋아서 남녀 학생은 물론 선배님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어요. 교수님들도 다들 그 친구를 예뻐했고요. 수업 태도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여러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성적까지 우수하더군요. 흔히 말하는 엄친아 같은 거였어요. 저보다 더 놀면서 성적은 더 좋은 그 친구 때문에 저는 더욱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저 친구를 이겨야겠다고 이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다음 학기가 되었고 저는 그 친구를 몰래 쫓았어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공부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친구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그 시간 내내 저도 공부하고, 그 친구가 공부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서도 졸린 눈을 억지로 떠가며 공부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노력한 결과 마침내 2학기 때는 중간고사에서 제가 수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대에 합격했던 것보다 더 기뻤어요. 정말 살면서 이렇게 이 악물고 공부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수석의 기쁨을 속으로 신나게 노래하면서 부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네가 수석이네. 축하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봤어. 정말 열심히 하더라. 나도 다음번에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저는 자신을 이기려고 이 악물고 반년을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태연하게 웃으면서 제가 자신을 이긴 것을 오히려 축하하며 악수를 청하다니, 정말 속이 좋은 건지 아니면 쿨한 척을 하는 건지 뭔가 싶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받으며 고맙다고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로봇이 아닌 것도 알았고 제가 더욱 노력하면 수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제 목표는 분명했어요. 이번에 한 것처럼 열심히 해서 계속 수석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역시나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누군가 제 책상에 커피캔 하나를 슬며시 내려놨습니다. 고개를 올려보니 만년 수석을 하던 그 친구였죠. 이거 먹으면서 하라고. 내 거 사는 김에 우리 과 동기 보니까 반가워서. 나도 늦게까지 공부할 건데 우리 힘내보자. 1학기 내내 수석했다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가 싶으면서 자기가 수석을 놓쳐서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다니 참 태평한 친구다. 참 성격도 좋은 친구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졌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오늘은 이만 정리해야지 싶어서 짐을 정리하는데 그 친구는 이미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그 녀석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빠져나왔어요. 그랬는데 도서관 문 앞에 그 애가 있더라고요. 절 보더니 엄청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자기 손에 있던 샌드위치 하나를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멀뚱하니 쳐다봤더니 제가 저녁도 안 먹고 공부하길래 자기도 마침 출출해서 사는 김에 샀다면서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이 많이 어두워졌다며 이제 집에 가는 길이면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렸지만 제가 안전하게 집에 가야 가장 큰 경쟁자인 자신이 의심을 안 받는다며 무조건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죠. 가는 길에 편하게 먹으라며 제 책까지 들어주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인가 싶었지만 배고프던 차에 마침 샌드위치도 생기고 밤길에 혼자 가기 불안하기도 했는데 같이 갈 사람도 있다니 이래저래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걸어갔어요. 집까지 가는 길은 별로 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업하면서는 대화할 기회가 잘 없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저는 지방 사람이라 학교 근처에 자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그 친구는 집이 서울이라 집에서 학교로 통학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집까지 겨우 1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뭔가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이 달라진 계기가 되었어요. 저 혼자 1등을 놓쳤다는 압박과 아쉬움에 그저 그 아이를 적개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사실 그 애는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고 왜 친구들이 많은지 납득이 갈 정도로 성격도 좋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바로 친한 친구가 되었다기보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종종 인사도 나누고 도서관에서 같이 마주치면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면서 밥도 같이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서로 알려주기도 했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날이면 꼭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어요. 그리고 그해 기말고사에서는 그 친구도 저도 나란히 공동 수석을 했죠. 저희 두 사람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자신들을 축하할 겸 이제 1학년도 끝났겠다. 긴 겨울방학을 앞두고 같이 밥 먹고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대학 올라와서 쭉 공부에 집중하느라 서울을 제대로 즐겨볼 시간도 없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서울의 유명한 거리도 걸어보고 멋진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었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려는데 시간이 늦었다며 우리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걸어가는데 집 앞에서 쭈뼛거리더니 가방 안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뭐하러 주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꽤 전부터 저를 좋아했었다고 해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늘 공부 중이고 다른 모임에도 잘 참여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요. 자기가 다가가서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제가 늘 자리를 피했고 그러다 마침내 처음 도서관에서 저에게 캔커피를 주면서 용기를 내 다가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고백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그 상대가 저는 라이벌이라고만 여겼었던 아이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가 당황하는 것을 알았는지 그 친구는 딱히 대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고 이제 방학이라서 한동안 못 볼 수도 있으니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괜히 자신이 부담스럽게 했다면 미안하다며 집에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와 그 아이가 준 꽃을 병에 담으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오늘 온종일 이 꽃다발을 가방에 들고 다니며 언제쯤 저에게 줄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을 그 친구의 떨리던 마음을 생각하니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관심이 있었기에 다가오려던 모습을 저는 그저 경쟁 상대로만 느껴서 쌀쌀맞게 대했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고백받고 나서 저는 방학이라 인사차 그리고 휴식 겸 본가로 내려갔고 그 친구는 방학 동안 해외에 다녀온다고 들었기에 저희는 연락 없이 지냈어요. 먼저 연락을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자 싶더라고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기 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여느 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개강을 앞두기 며칠 전 도서관에서 그 친구와 마주치게 됐죠. 저를 보더니 여기 있을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인사를 건네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방학이 끝날 즈음에서야 그 친구를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며 그제야 제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 방학 내내 그 친구 생각만 했더라고요. 함께 시험 준비를 하며 어느새 가까워졌었나 봅니다. 그렇게 방학이 시작할 때 받은 고백의 답을 방학이 끝날 쯤이 되어서야 주게 되었고 그래도 저희 두 사람은 예쁘게 연애했어요. 수석과 차석이 연애하니 매우 큰 이슈였지만 저희 두 사람은 연애하면서 오히려 과제도 도와주고 공부도 봐주면서 서로에게 더 좋은 인연이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나란히 공동 수석을 하거나 수석과 차석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느새 3학년이 되었죠. 그때까지도 저희는 잘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휴학부터 지방에 남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그 친구 역시 휴학 후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저희는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고 컴퓨터로 영상통화도 몇 번 하기는 했지만 시차도 있고 그 친구는 나름대로 바쁘고 저 역시 투잡하면서 가게 일만으로는 하루가 벅차서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내서 연락하는 것도 얼마 못 가 서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캐나다로 돌아와 다시 지내면 어떠냐고 하셔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었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의전을 들어갔다고 하네요. 캐나다 내에서 병원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제가 여행을 간 그 주에 마침 원래 살던 집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잠시 호텔에서 지내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한국에 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를 한 번씩 떠올렸다고 하길래 농담인 줄 알고 그냥 웃었어요. 저는 너무 정신없는 일상에 그에 대해서 잊고 살았죠. 그런데 오랜만에 본 그가 저를 먼저 알아본 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호텔 앞을 걸으며 서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도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만나는 여자가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더군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인기가 너무 많아서 튕기는 거 아니야?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그는 대학 시절 그 순수하고 장난기 어린 얼굴로 되려 저에게 아니,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기다리던 거였는데?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얼굴이 붉어지며 장난치지 말라고 그의 어깨를 살짝 밀쳤어요. 진짜야, 너 내 첫사랑이잖아. 나 좋다는 여자분들도 있었고 나도 소개팅이니 뭐니 몇 번 만나봤는데 그냥 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 공부하고 네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이 나이까지 혼자네. 이렇게 널 다시 만나려고 그랬나? 저는 부끄럽기는 했지만 그의 그런 고백이 싫지는 않았어요. 바쁜 일상에서 그의 존재를 많이 잊고 살았지만 그래도 제 기억 속에는 참 행복하고 다정하게 연애했던 첫사랑이었거든요. 저에게도 그는 아주 소중한 첫사랑이자 언젠간 다시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후 저희는 한국에서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마침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온 부모님을 따라 그도 한국으로 왔고 그러면서 저희는 연락도 더 많이 하고 얼굴도 보면서 데이트를 이어갔어요. 어린 시절 만났던 감성 때문인지 참 주책맞게도 이렇게 나이 먹어서 만났는데 여전히 뭐가 간질거리고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참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20대에 만났던 저희는 어느새 중년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도 저희가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될 줄 몰랐다며 많이들 축하하러 와주었어요. 그의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둘 다 결혼 안 하고 살려나 걱정이 많았는데 타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첫사랑이 이루어지다니 그동안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늦게 시집장가를 가려던 게 다 이런 운명이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저희 가게는 부모님께서 다시 도맡아 운영하시게 되었고 그동안 가게가 어려울 때부터 저희 매장 운영을 많이 도와준 고모와 친척 남동생이 이를 도와 열심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제가 가게에서 손을 떼어도 지점을 하나씩 늘려가며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남편이 의대를 마저 졸업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힘껏 도와주겠다고 하면서요. 저 역시 속으로는 항상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기에 이제 매장 운영에서도 손을 떼었고 집안 살림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으니 남편의 응원을 받아 다시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공부해서 멀어져서 그런지 다시 하기가 영 쉽지 않네요. 그래도 예전에는 곧잘 했으니 조금 더 노력하면 금세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남편의 적극적인 응원과 함께하며 오랜만에 공부 본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바쁜 일상 중에도 틈틈이 공부하는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저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면 내년 수능 입시에서는 의대에 다시 입학할 수 있겠죠. 오늘도 또다시 펼쳐질 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랍니다. 평범할 줄만 알았던 제 삶은 180도 뒤바뀌게 되었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위기는 저에게 매장 운영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니 인연도 만나고 또 다른 도전도 얻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일상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달라지게 할 또 다른 인연이나 기회는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니 희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